애덤 스미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보이지 않는 손, 탐욕적인 자본주의 이런 거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 뒤에 가려졌던 진짜 애덤 스미스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자본주의의 수호성인, 월스트리트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평생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걱정했던 되게 수줍음 많고 말도 좀 더듬었던 그런 교수였대요. 자, 이 엄청난 간극, 이 캐리커처를 한번 벗겨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복잡한 인간 애덤 스미스를 들여다보죠. 자, 그럼 진짜 애덤 스미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냉철한 경제학자 이미지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사실 좀 심하게 건망증이 있고 늘 자기만의 세상에 푹 빠져 살던 그런 괴짜 교수에 훨씬 가까웠어요. 이 사람 일화들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했으면 막 걷다가 무두질 공장에 있는 구덩이에 푹 빠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섰는데 생각에 잠겨서 걷다 보니까 무려 24km나 걸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자기 세계가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가 지성의 사막이라고 불렸던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는요, 이 지적 호기심이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당시에 가장 위험한 책, 금서로 취급받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책을 몰래 읽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그를 휴메에게 더 이끌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건망증 심한 교수랑 당시엔 무신론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휴는 둘도 없는 지적 파트너이자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세상 시선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우정이 스미스의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스미스를 제대로 알려면요, 그가 쓴 두 권의 아주 중요한 책을 봐야 합니다. 바로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언뜻 보면 이 두 책이 서로 완전히 다른, 심지어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두 번째 책, 그러니까 국부론만 기억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경제학은요, 사실 그가 먼저 썼던 이 도덕 철학이라는 단단한 기반 없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스미스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정한 관찰자라고 불렀죠. 말하자면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심판 같은 존재입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의 이기심이 폭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는 인간의 본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파고들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중국에서 수억 명이 죽는 것보다 당장 내 새끼손가락 하나 다치는 걸 더 신경 쓴다는 거죠. 소름 돋게 솔직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자기애와 사회적 공감 사이의 균형, 여기서 도덕이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17년 뒤에 나온 국부론에서 부의 원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내놓습니다. 부라는 건 금이나 은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생산성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 유명한 핀 공장 예시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다하면 하루에 핀 한 개 만들기도 힘든데 10명이 일을 나눠서 하니까 하루에 48,000개를 만들더라는 거죠. 분업이 가져오는 이 폭발적인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과 거의 동의어가 되어버린 개념.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바로 그 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국부론 전체에서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정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의미도요, 무슨 시장을 지배하는 신비로운 법칙, 이런 거창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상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피해서 자기 나라, 국내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 정도의 아주 좁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쓴 말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아니, 그럼 그가 실제로 쓴 게 이런 내용이라면 대체 어쩌다가 그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걸까요? 지난 200년간 애덤 스미스는 말 그대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감을 준 도덕 사상가였고요.
그러다가 19세기 도금 시대에는 거대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아이콘으로 쓰였죠.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에 와서는 마침내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손에서 완전한 자유시장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들은 스미스의 사상에서 도덕 철학 부분은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복잡한 고민이나 모순 같은 건 다 지워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손과 사익 추구만 남긴 거죠. 아주 간결하고 팔기 좋은 상품처럼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화를 걷어내고 진짜 스미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의 두 책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의 윤리학 없이는 그의 경제학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이 두 책이 서로 모순된다고 봤어요. 하나는 이타심, 하나는 이기심을 얘기하니까요. 이걸 애덤 스미스 문제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스미스 본인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은 원래 복잡한 존재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공감하는 존재. 스미스는 건강한 사회라면 이 두 가지 이미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신화 뒤에 가려졌던 진짜 애덤 스미스의 목소리입니다.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자유시장의 냉혹한 옹호자가 아니라 사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었던 사상가. 이게 바로 진짜 애덤 스미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 속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애덤 스미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